클리닉웰 조문경입니다. 2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겨울에 추위 건강히 잘 이겨내자라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일이면 벌써 입춘이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살짝 춥긴 하지만 그래도 입춘하면 금방 또 봄이 올 것 같고 괜히 설레잖아요. 그렇죠? 설레. 사실은 입춘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말 있잖아요. 입춘 대결 그냥 당연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나는 어릴 때 기억을 보면요. 입춘 대결하면 우리 집은 왜 벨이 없었는지 몰라. 꼭 누가 밖에서 그래. 이리 오너라. 이러면 딱 나가봐. 그러면 막 우리 대문은 막 엄청 컸어. 하여튼 막 커가지고 그러다가 입춘 대결 그냥 이렇게 팍 써놓고 그 내 뒤에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10명씩 20명씩 따라다니는지 몰라. 10명이나요? 그래갖고 이래갖고 딱 이래 있더라고. 그러면 보면 입춘 대길. 우리 집이 그때 99칸이나 크더나. 아이고 나는 뒷간을 찾아가는데 누구 싶으면 1시간 전에 가야 뒷간을 찾아갈 정도로 입춘 대길이 우리 집에 그렇게 써있던 이런 기억이 나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말이죠. 봄이 시작되면 크게 길하고 맑은 날이 많고 경산스러운 날이 많다. 우리 집 때문에 써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봄을 맞이해서 진짜 대길이 되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집이 아니라 하얀 병원 같은 데였던 것 같은데 하얀색 옷 입고. 아니 꿈꿨어. 오늘 내가 보니까 좋은 꿈 꿔가지고 복권 같은 거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꿈이야. 어쨌든 입춘 대길 여러분들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네. 그리고 우리 동요 중에서 5 글자 예쁜 말이라는 동요가 있는데 이 동요가 참 예뻐요. 혹시 아시나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노래인데 가수다. 우리 가수 맞네. 가수다. 가수야. 내가 다음번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한 번도 안 보여드렸는데. 안주가 없어. 자, 올 한해는 이렇게 서로에게 예쁜 말, 고운 말만 쓰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 글자 또 있습니다. 소문만 먹네. 이게 또 웃으면 또 복이 온다는 또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공개 클리닉을 보시면서 건강 정보도 챙기시고요. 제가 많은 웃음 드릴 테니까 좀 많이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다 오늘 제가 사자성어 새로운 거 좀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네. 토요일 아침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억지 같은데. 아니, 4글자 맞잖아요. 딱 맞네요. 그럼 저도 10시 10분 공클 본방 뭐야 이거? 자,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이러다가 채널 돌리겠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엔 공개 클리닉웰 지금 시작합니다. 이가 시리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면 의심할 수 있는 치주질환. 2022년 한 해 동안 1,800만 명이 치주질환 진료를 받았을 만큼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병하는데요. 하지만 치주질환을 방치하면 전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흔한 만큼 잘 몰랐던 치주질환.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치주질환을 관리해 잇몸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 이번 주에는요. 치주 질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 치주 전문의 박창서 원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드리는 치주과 전문의 박창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치주 질환인데 조금 용어가 어렵거든요. 치은이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럼 원장님, 이 치은과 치주 어떻게 다른가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치주 조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치주라는 것은 한자어로 치아 주위 조직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치아 주위에 이제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아의 옆에는 치은이라는 잇몸이 있거든요. 그리고 잇몸 밑으로는 이 치조골이라는 조직이 있고 치아의 뿌리는 백악질이라는 조직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뿌리와 치조골을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치은, 치조골, 백악질, 치주인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치주 조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주 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치주 질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조직 중에서 특히 저기 치은이랑 치조골 부분을 잘 봐두시면 치주 질환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그림에서도 그렇고 들어보면 치주염, 치은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치주 질환에도 하나밖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치주 조직에 생기는 염증을 치주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염증이 치은에만 생겨 있는 것을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염증이 더 내려가서 치조골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치주염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치주염도 치조골의 파괴 정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은염과 치주염이 제일 큰 차이는 치주염에서는 치조골의 파괴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 치조골의 파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치조골은 한번 파괴가 되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항상 치주 질환의 조기 치료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치조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해보면 양치를 잘 안 하거나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질환인가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치주 질환 정확하게 생기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치주 질환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입속의 세균 때문이거든요. 우리 입안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세균들이 또 군데군데 모여서 덩어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치태 또는 플라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태가 타액 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해서 단단하게 굳어지면 이게 치석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 치태와 치석이 주로 어디에 생기냐 하면 치아와 잇몸 사이 틈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양치 관리라든지 스케일링 관리를 잘 못 받아주면 이게 염증이 생기고 치은염, 치주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균성 원인 외에도 치주 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몇 개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더 잘 생기게 되고 또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과에 가보시면 금연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금연 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에 니코틴이라는 게 억수로 독하다고 듣잖아요. 그러면 앞에 입안에 있는 세균도 니코틴으로 확 다 찌개볼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쁘네요. 니코틴으로 세균을 죽일 수는 없고요. 오히려 니코틴은 치아에 착색이 되거든요. 치아에 붙는다고? 치아에 보면 까맣게 착색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 세균은 그 독한 니코틴에도 안 죽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치과에 오시면 이 환자분이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입안만 봐도 금방 아시겠네. 금방 알 수 있죠. 니코틴 착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어떨 때 가면 고깃집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여자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조그만 컵에 가지고 각을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있죠. 그 각을이라는 게 다 털에 여면 세균 다 뒤집니까? 입안에 있는 세균수를 좀 줄여주기는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아에 붙어있는 뭐 니코틴이라든지 치태, 치석 이런 부분들은 제거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글로 뭘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구나. 이는 또 타고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복 중에 또 하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잇몸도 뭐 안 좋게 태어나서 뭐 치주 질환이 뭐 그래. 잘 걸리고 뭐 이런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잇몸의 건강은 일부는 유전이 맞습니다. 치주 조직의 형태 중에서 이제 잇몸의 두께라든지 치조골의 두께 이런 부분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잇몸이 좀 두껍고 치조골이 좀 두껍다 하면 세균에 대해서 저항성도 좀 더 높고 치주 질환에 대한 저항성도 좀 높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잇몸이 너무 약하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 치주 질환이라는 것은 결국 세균성 치태와 치석이 쌓여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 관리만 잘 받아주셔도 이런 유전적인 약점은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내 필요할 게 아니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은 정기적인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병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어릴 때는 보통 충치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데 나이가 든 후에는 뭐 임플란트라던가 치주 질환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도 6개월마다 제가 방문하고 계신다고 임플란트 합니다. 시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지금 검진을 하고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하고 있거든요. 스케일링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양치를 하면 피가 많이 났는데 잇몸에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스케일링을 받으니까 피가 안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치과 저도 경험자지만 자꾸 가다 보면 안 무섭습니다. 없으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입안의 상태 한번 보고 진료하는 거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해볼까요? 지금 보면 잇몸 색깔도 괜찮고 양치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관리 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엑스레이 찍은 것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처음 오셨을 때 환자분 사진이고 이건 우리 임플란트 마무리했을 때 그리고 이게 오늘 찍으신 사진이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오른쪽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증이 좀 많이 진행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왼쪽도 사실 잇몸이 조금 안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염증이 조금 있는 부위긴 한데 또 이제 관리를 잘 받고 6개월마다 오시니까 사진 비교를 했을 때 염증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거 없더라도 지금처럼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오셔가지고 계속 관리 좀 잘 받고 하시면 뭐 임플란트도 그렇고 혹시 뭐 지내시면서 혹시 뭐 궁금하거나 또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매일 이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또 스케일링 하는 거 외에 제가 특별히 또 잘 챙겨봐야 될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는 것 자체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어머니 입안을 봤을 때는 관리는 충분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좀 낄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 잘 쓰는 거 이거 제일 강조드리고 그리고 혹시 요즘에는 또 구강 보조 제품으로 뭐 워터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저희 전체적으로 특수약제 발라가지고 양치 상태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특수약제를 바르면 평상시 양치가 안 되는 부위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또 치료하는 거 설명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치간 칫솔 사이즈가 여기 지금 보시면 분홍색이랑 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간 넓으신 곳에는 녹색 쓰시고 좁으신 곳에는 분홍색 쓰시면 되세요. 일단 제가 분홍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집에 저희가 드린 전동기 있으시죠? 여기다가 이게 꽂으셔가지고 구부리실 때는 떼부분 말고 밑에 플라스틱 여기를 구부리셔서 사용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실 때 공간이 이렇게 적당하거나 좁은 곳에는 그냥 가운데로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넣었을 때 칫솔보다 공간이 약간 큰 경우는 양쪽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기대가지고 몇 번 정도 하시고 치칠 같네요. 하시면 반대쪽으로 기대가지고 몇 번 정도 하시고 치아와 치아 사이 면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치아 사이사이마다 사용해 주셔야 되세요. 세균 먼저 제거하실 거거든요. 가루랑 물이 조금 나와서 치간 칫솔 사용법 저도 오늘 잘 배웠습니다. 세균 제거도 하고 과정이 꽤 많네요. 따뜻한 치석 제거할게요. 치석 제거가 스케일링이죠.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치석 제거는 잘 하셨고요. 첫판이 해주세요. 야, 잇몸 마사지 저거 뭐죠? 제가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다. 김진 검진하러 갑니다. 사이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하고 나면 좀 깨우내야 돼요. 야, 보는 제가 더 개운한데 저 곧 갑니다. 진짜라겠네. 너무 좋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케일링 하고 나면 항상 개운해요. 기분도 좋고. 제가 좀 후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진작에 좀 관리를 처음부터 잘했더라면 임플란트 하는 그 타이밍이 좀 늦춰질 수 있었을 건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또 다소 늦은 감은 있고 후회는 또 되지만 6개월마다 검진 잘하고 스케일링 잘해서 현재처럼 이렇게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충치와는 다르게 치주 질환의 치료에는 끝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평생 동안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정기 관리를 통해서 염증을 조기에 치료하고 그리고 염증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네, 앞서 치주 질환도 좀 단계가 나눠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단계별로 증상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와 잇몸 사이 틈 속에 치태가 생기게 되고 치석이 되면서 치은염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은염의 증상은 보통 보면 잇몸이 좀 붉게 부어오르고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염증이 더 진행이 돼서 치조골까지 가게 되면 초기 치주염이 나타나는데요. 초기 치주염의 증상은 치은염의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좀 더 많이 붓게 되고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 양치할 때 통증을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치주 질환이 중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증상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치조골이 많이 녹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정도 단계까지 오면 환자분들도 뭔가 불편하고 심각성을 좀 느끼게 되고 사실 치과에 제일 많이 내원을 해주시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치료 시기로는 사실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완전히 녹게 되고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씹는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야, 우리 이제 어릴 때 이 보통 이 고름이 막 피 고름 이렇게 터지고 나서 뭐 이래 사실 내 경험으로 이래 한번 이래 눌러서 짜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짜 이래 하고 나서 시원하다 할까 해야 되나 안 아프잖아요. 그럼 또 안 가쁘거든 병원 막 또 막 그게 피가 차고 이럴 때까지 기다리보고 이러는데 자 이럴 때 어느 때 오는 게 제일 좋다. 이 적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고름 주머니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잇몸이 부었다 혹은 고름 주머니가 생겼다 이거를 확인하는 즉시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치료할 게 아니라 그렇죠. 짜고 자질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치주 질환이 만성 질환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은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성 안에서도 잘 보면 급성기와 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성 염증이 이 직선 형태로 서서히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급성기, 휴직이, 급성기, 휴직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잇몸이 부었다가 지금 고름 주머니가 생기면서 가라앉은 것은 휴직이 급성기가 지나고 휴직기가 온 건데 이게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휴직기는 금방 끝나고 다시 급성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치주 질환이라는 것은 이러한 급성기가 몇 번만 지나도 치조골이 빠르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증상이 있으면 바로 치과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기라는 게 있구나. 그럼 바로 가야 되네. 게 아니네요. 네. 이게 만약에 초기 심하지 않는 경우는 치료가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좀 쉽지 않겠죠?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치주 치료를 설명을 드리면 치주 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과정을 보면 보통 머리부터 뿌리까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치석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보면 치아의 주변 잇몸에 있는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케일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잇몸 속으로 들어가 있는 치석은 핸드 큐렛이라는 수기구를 잇몸 속으로 집어 넣어서 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기구를 잇몸 속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고요. 스케일링처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부위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주염이 중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치석이 더 깊숙이 들어가고 또 어금니 뿌리 사이로 애들이 숨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잇몸 속으로 기구를 넣어서만 하기에는 제거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잇몸을 조금 절개를 하고 직접 우리가 눈으로 사이사이에 있는 치석들을 보면서 또 제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치주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치주 수술 중에는 혹시 적응증이 된다면 세균이 다시 자라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아 주변에 뼈를 조금 다듬는다든지 뼈를 조금 채워주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치석이 제일 문제면 치석 약 먹고 치석을 없앨 수는 없어요? 감기약도 없고 가래도 그렇고 기침도 그런데 치석을 약 먹고 치석을 없앨 수는 없네. 치석이 치아에 생각보다 엄청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양치질로도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약으로도 안 돼요. 그런 약 생기면은 야, 좋겠다. 병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나? 되게 깔끔하니까. 아니 근데 이가 시리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호소를 좀 그렇지.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저처럼 약간 젊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쫙 먹으면은 이빨이 가끔 시릴 때가 있거든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오른쪽 위 이런 데가 조금 시릴 때가 있는데 혹시 이런 거 그냥 놔둬도 되나요? 오른쪽 위라는 거는 네 거네 그거. 야, 뭐 그렇기도 하고 예. 사단은 제 거예요. 예. 치아 안에는 보면 이 치수라는 신경 조직이 있거든요. 네. 이 신경 조직에 차가운 자극이 가해지면 우리가 보통 시리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장년층에서 치아가 많이 시린 이유를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뿌리가 좀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치아의 뿌리는 이 치아의 머리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데 뿌리에는 에나멜이라는 보호층이 없고 그리고 뿌리는 상하세관이라는 미세한 관들이 신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조금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드러나면 좀 시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젊을 때는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서 시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시린 이후에는 또 충치나 치아 균열증, 치경부 마모증 같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젊을 때 시리다 하면 치아가 뿌리가 드러난 것보다는 이런 병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치과에 가서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조만간 가시겠어요. 검진 간다. 검진이 간다 한번 검진 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간다. 그랬는데.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치주 질환과 구강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보다 양치가 더 잘 된다. 저는 알았어요. 자, 맞아요? 하나, 둘, 셋. 뭐. 나 뭐예요? 공개 클리닉 30년 사상 와. 처음으로 내려요. 왜냐면 전동 칫솔이 되든 일반 칫솔이 되든 하는 사람이 나를 달라. 전동 칫솔 10초 뭐 했다고 다 될 것 같습니까? 잘 골고루 전동 칫솔도 골고루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하고 일반 칫솔로 잘 오랜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거 말이야. 이거 처음으로 내가 이거. 야, 진짜 사상 최초다, 그렇죠? 그렇네요. 아니 근데 저는 두 사람도 살 바꾸고 싶지? 똑같은 이유거든요. 진짜 똑같은 완전 똑같은 이유인데 이유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하는 게 중요하다. 내용이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된다가 아니다.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형님 어떻게 말씀해보세요, MC님. 자, 우리 검진님. 아니 저 이분들하고 못 하겠어요. 해요. 아니 이분들이 저랑 이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전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의 그냥 편리성인 것 같고. 우리 진짜 예를 들면 일반 칫솔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뭐 구석구석 안쪽까지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일반 칫솔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차인표 형님 옛날에 그 분노의 양치를 못 보셨습니까? 아래 위로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따라하다가 피난 사람 많아요. 그게 전데 어쨌든 이게 일반 칫솔이 좀 더 잘 된다고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야, 이 정답 궁금하다. 지금 오가 아무도 없는 상황. 네, 정답 원장님 궁금하다. 정답은요? 제 눈을 많이 보셨는데. 그렇죠. 아니죠. 일반이죠. 전동치 일반보다 양치를 낫다. X. X? 네. 요즘에 보면 이제 여러 논문에서 이제 전동 칫솔과 일반 칫솔의 양치 효과를 서로 비교해주는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대부분 효과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일반 칫솔이 더 낫거나 하진 않고 두 개의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실제 사용을 해봐도 효과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동 칫솔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 빠르게 치태를 제거하는 양치 효율은 전동 칫솔이 또 조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만약 내가 일반 칫솔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잘 쓰고 있다면 굳이 전동 칫솔로 바꾸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양치가 조금 잘 안 되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지금 분분한데 자, 두 번째 팩트 체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치주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거 야. 정답이 왔습니다. 이거 아까 그냥 가글 우리가 물어본 것 같긴 한데. 나는 이거 할래. 하나, 둘, 셋. X. 자, 여러분, 예? 시청 여러분, 시대가 하는 시대인데 지금 소금물로 지금 가글을 합니까? 예? 가글 이거 얼마나 요즘 잘 나옵니까? 종류별로 쫙 나오고 색깔별로 쫙 나오고 맛별로 쫙 나오는데 맞아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금은 요리할 때 그냥 뿌리는 용도인 그렇지, 거죠. 그렇지. 예, X입니다. 예. 이거 저 옛날에 말이요. 이거 인지대란 치료 전쟁 치를 때 말이요. 바쁘면 말이요. 손가락에다 이래갖고 펴 이라고 이랬는데 그래도 튼튼했는데 아니 가만있어 봐. 소금물로 가면 치주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소금이 맛도 맛이지만 또 쓸데없이 독하거든. 맞아요. 여러분 강진절로 가보세요. 다 젓갈은 소금으로 정리를 다 해. 아하. 그런 것처럼 이게 소금물도 이 애지간하게 도움이 된다. 애지간하이 아닙니다. 그냥 짠물. 그냥 짠물입니다. 네, 이거는 뭐 예전에 뭐 굵은 소금으로 양치하는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금물은 아무 효과 없어요. 그냥 근데요. 밥을 쓰거나 양치하세요. 근데요, 지금 다민 씨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네. 붉은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건 절대 안 돼. 소금이 녹기 전에 소금 이 각들이요 네. 잇몸을 다 긁어가기 때문에 아프겠다. 붉은 소금으로는 절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잇몸을 다 기스내는 거야. 기스 방송이 되나? 자, 과연 이 소금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약간 민간이 있고 하나 해줄 수 있어. 자, 정답은요, 원장님. X. 진짜예요? 이 고인범 삼사님께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구전되는 민간요법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도 치주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대표적인 천년의 항생제 살균제거든요. 그래서 소금 가글의 실제 효과를 보면 항생제 살균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균수를 낮춰줄 수 있고요.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생을 낮춰주기 때문에 실제로도 치은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럼 어떤 소금 써야 돼요? 굵은 소금? 아니야, 가는 소금. 맛소금. 맛소금은 절대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 소금보다는 죽염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염 좋아. 자, 세 번째 팩트체크 가봅니다. 약으로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탄탄하게.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웬일로 다 이렇게. 불안한데 이거. 저는 진짜 불안해요. 말씀하세요. 저는 씻고 뜯고 맛보고 어쩌고 되게 이거? 저쩌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드신 분이 효과를 봤다고 확실히 이거 먹으면은 잇몸이 단단해지고 씹는데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봤기 때문에 무조건 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사례가 있네요. 네, 어르신들이. 저는 뭐랄까 이게 또 몇십 년째 내려오는 거기도 하고 뭐 그럼 임상 실험도 분명히 통과해서 그거 지금 계속 먹고 있다고 하는 거면은 분명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뭐 필요한 듯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분이 내 생각을 이야기해 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K 의료, K 약 요만큼만 하려 했는데 하여튼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지금 만장일치인데요, 원장님. 정답은요? 오지 뭐. 아니에요?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 오를 보시라는 게 아니고 오를 밖으로 내라는 건데. 그래. 반대로. 왜냐하면 이 치주 질환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치아에 붙어있는 치태와 치석이거든요. 네.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가 없이 약을 먹어서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시중에 판매되는 약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약 성분을 잘 보면 잇몸의 부종이라든지 출혈 감소와 같은 증상 개선의 효과는 있습니다. 예방이 아니네요. 그렇죠. 증상 개선의 효과는 있고 보조적인 영양제로서의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잘 안 보셨겠지만 주의사항을 또 잘 읽어보면 치주 치료의 보조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보조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장기 복용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들을 예방적으로 계속 복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항상 치과 치료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저거 할 때는 일단은 사실 부종이나 이 고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약으로 다른 부위에 있는 부종이나 이런 건 약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예방에 걸리는 거네. 우리가 지금 다 틀린 거네.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른 부위에서 약을 먹어서 세균을 실제 제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치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으로 제거를 할 수가 없고 기계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떼내야지만 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는 될 수 있는데 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틀렸네 오늘. 오늘 뭐 아무것도 안 맞네요. 나는 하나 맞았잖아. 하나 맞았어요? 오래 살아봐. 또 맞힌 거는 또 꼭 챙겨 가셔야죠. 그럼요. 예. 자, 이렇게 치주 질환과 구강 검진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스케일링은 또 1년에 한 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스케일링 하고 나면 유독 더 이가 시리다 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고 또 바람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네. 왜 그런가요? 이제 스케일링이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은가요? 일단 스케일링을 하고 이가 시린 이유는 크게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치아의 뿌리를 덮고 있던 치석이 떨어지면서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 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겨울에 옷 입고 있다가 옷 벗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그렇죠. 치석이 물론 세균 덩어리로 아주 유해한 것은 맞지만 이 치석이 떨어져도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 좀 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스케일링이라는 치료가 초음파의 스케일러라는 장비로 치아에 미세한 진동을 줘서 치석을 떨어뜨리는 치료거든요. 이렇게 미세한 진동을 치아에 주게 되다 보니까 치아가 좀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스케일링 이후에는 좀 시림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러한 시림 증상은 대부분 일주일 안에 해소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스케일링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치주 질환이 있어도 그냥 스케일링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케일링 주기라는 것은 사실은 환자분들의 잇몸 상태나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한 1년에 2번 정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스케일링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전의 치주염이 너무 심했거나 지금 또 관리가 너무 안 된다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양치도 아주 잘 하시고 잇몸도 건강하면 1년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3개월에 한 번씩 갔어요. 잇몸 마사지도 하고 막 이런 걸 쫙 하는데 이거 하고 나오면 뭔가 이 뭐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나 좀 이렇게 시원하고 상쾌하니까 좋아 이렇게 한 번씩 갑니다. 맞아. 자, 근데 요즘에 이제 제 CF를 보면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방송국이 뭐 워낙 많으니까 CF도 워낙 많이 듣는데 시린이에 좋다는 치약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도움 됩니까? 이거 확실하게 안 그러면 내 진짜 내 집에 있는 치약 다 내버려야 돼.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안 버려도 되겠네. 제가 환자분들에게 일반적으로 뭐 어떤 종류의 치약을 써라라고까지 뭐 치약 종류까지 권유를 해드리진 않거든요. 하지만 특별히 치약을 권유를 해드릴 때가 바로 이렇게 치아가 시릴 때입니다. 물론 치아가 시리다고 무조건 권유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충치나 뭐 다른 병적인 원인이 아니라 뿌리가 드러나서 시린 경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이런 시린 이 치약들을 잘 보면 뭐 질산칼륨이나 염화스트론튬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러한 성분들이 뿌리의 상하세관을 막아주기 때문에 시린 자극을 낮춰줍니다. 한 번, 2번 쓴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은 좀 관리가 다를 것 같은데 이 임플란트 치아에도 치석이 생기는지 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대로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돈도 10,000원만 내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아니면 한 3만 원 내고 해야 될 질문을 지금 10,000원만 내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임플란트의 관리도 사실은 자연 치아의 관리와 다르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치주 질환이 심하게 진행이 됐을 때
염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법은 사실 치아를 뽑는 거거든요. 치아를 뽑게 되면 세균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고 세균이 사라지면서 잇몸이 완전히 아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아문 잇몸에 다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에 다시 또 틈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 다시 치태가 쌓이고 관리가 안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이때의 염증은 우리가 치아 주변이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크게 오해하시는 게 치주 치료의 마침표로 임플란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임플란트 하면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다시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임플란트의 관리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더구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치아보다도 더 열심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양치질이죠.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양치질, 치간, 칫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잘 안 돼. 맞아요. 아니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기준을 보면 우리가 치아를 뽑는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완전히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하고는 다르게 치아의 뼈와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치아는 보면 정상적으로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플란트의 뿌리는 조금의 움직임도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임플란트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우리가 임플란트와 뼈의 결합이 깨어진 것으로 보고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치주염이 진행이 돼서 치아를 뽑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이 돼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에 대한 이 국제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르면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뼈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제거를 고려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다 제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분의 연령이나 또 구강 관리 상태를 잘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임플란트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시술 후에도 정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임플란트 시술 후에 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임플란트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관리에 좀 소홀한 분들이 많대요. 10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나 심었거든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이렇게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가끔 병원도 내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심으면 그냥 영구적인 것 알았기 때문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심은 것 중에서도 잇몸이 약간 상한 것 같아요. 오늘 그거 치료받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저번에 이제 검사했던 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치료를 조금 도와드릴 거거든요.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심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환자분들도 잘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울 한번 볼까요? 해보세요. 이 거울만 봐서는 사실은 이게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주변만 봐서는 사실 염증 상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탐침기구로 한번 이렇게 넣어보면 끝까지 이게 기구가 들어가게 돼요. 그 말은 이 들어가는 깊이만큼 사실 뼈가 좀 상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번에 이 엑스레이 찍은 거 한번 보면 이게 환자분께서 이제 2020년도 3년 전에 오셨을 때 사진이에요.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여기 약간 염증이 좀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이제 관리가 가능한 정도였는데 이게 증상이 또 별로 없다 보니까 아마 3년간 지나면서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이제 CT 찍은 것도 보면 요 임플란트는 주변으로 이제 뼈가 완전히 상했어요. 단면 사진도 그렇고 옆에서 봤을 때도 완전히 염증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깊게 뼈가 상한 이런 부위에서는 우리 저번에 이제 세균 검사한 거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이제 활발한 균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 균들이 활발하다는 뜻은 이게 독성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균들이 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임플란트와 또 반대편에 있는 이런 치아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 임플란트는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계속 관리를 좀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치료 좀 진행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거하세요. 하나만 제거. 막연하게 세균이 있다는 걸 알았더니 저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야 관리는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어우 저 소리. 임플란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잇몸 뼈까지 상한다고 하니까 얼른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힘들지 않나요? 이를 뽑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임플란트랑 일단 분리는 해놨고 임플란트 제거를 좀 합니다. 야, 이제 임플란트 이제 뽑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오, 나왔어요. 나왔다. 오, 그 저희가 봐도 근데 되게 상해 보여요. 잘 뽑으셨습니다. 오, 확실히 상했네요. 그래서 여기 제거된 임플란트 보면 여기 뿌리 끝까지 이렇게 염증이 막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오래 놔두면 결국에 주변에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단 제거를 하고 다시 앞으로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고 일정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비싼 돈 들이고 고생해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 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주위에 염증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정기 검진을 잘 받아서 염증이 상하는 일을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치과 치료를 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좀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주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도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막상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하니 무섭고 해서 안 가고 이렇게 마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치주 질환의 치료를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치주 치료라는 거는 스케일링에서 시작해서 대부분 또 스케일링으로 마무리가 되는 치료입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관리만 좀 잘 받아주셔도 질환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치주 치료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치주 치료나 이 치과에서 하는 정기 세균 관리를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몸을 깨끗하게 닦고 목욕 재개를 하듯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치아를 좀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생각으로 좀 마음 편하게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영상 잘 봤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다들 치과 한 번씩 가셔서 싹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게 10년 전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진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 꼭 한 번은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관리를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다는 것은 치주가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은 조금 긴 것 같고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오셔서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우리 6개월 만에 안 가거든요. 안 가지. 아버님도 어머님도 막 됐다, 막 1, 2년 뒤에 가면 되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최대 한 1년 정도는 괜찮을까요? 그런데 사실 치과를 자주 오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 치석이 많이 안 생겨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자체가 좀 쉬워져요. 환자분들이 몇 년 동안 이런 묵혀있는 치석을 가지고 오면 스케일링이 엄청 힘듭니다. 맞아.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도 막 피가 많이 나고 하면서 아우 더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다가 관리가 잘 돼서 이제 환자분은 6개월에 한 번씩 봐도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환자분들이 3개월마다 오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임플란트 관리를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꾸준히 해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임플란트의 수명을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임플란트의 수명이라는 것을 보면 반영구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영구적? 반영구적이라는 뜻은 쓰기 나름이라는 뜻이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가면 영구네요? 관리적 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보신 분은 이게 임플란트를 제거하셨잖아요. 그럼 제거하시면 그 제거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한 도입된 지가 20, 30년 정도 되면서
사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초창기 하신 분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 VCR의 환자분도 보면 최근에 한 게 아니고 한 10에서 15년 전쯤에 이제 타 병원에서 한 게 이번에 탈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재수술을 해서 식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제 파괴된 치조골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시기라든지 치료 과정이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임플란트를 제거한 부위의 뼈가 괜찮다면 비교적 조기에 다시 재식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초기 골유착 실패와 같이 뼈가 아주 괜찮다면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바로 식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환자분처럼 치조골이 파괴가 많이 심한 경우에는 충분한 치유 기간을 좀 둬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뼈 이식도 하면서 재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아까 영상에서 그 세균이 엄청 활발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막 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 그 부분만 조금 이제 치료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세균들이 막 입 전체를 돌아다니고 이렇진 않나 봐요? 세균들이 사실은 입 전체를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데 이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된 그 부위에는 더 독한 세균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가 살기가 좋은 데거든요.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모여 있어요. 아까 저 VCR에서도 저 검사를 해서 환자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뭐 세균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동기부여입니다. 환자분도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환자분도 실제로 세균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 조금 놀라거든요. 놀라서 이제 우리도 저거 보면서 너 지금 바로 뛰어가서 이 양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이유가 사실 제일 크다고 보죠. 그렇구나. 와. 아니 세균 아까 움직이는 거 보고 사실 야 저거 앞으로 뽀뽀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아. 난리가 나니까. 치과 갔다 오고 나서 뽀뽀하자고. 치과 갔다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야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3개월. 또 원장님이 목이 타십니다. 이 고품격 대화에. 놀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뽀뽀를 하기 위해서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루에도 10번씩 뽀뽀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치과 정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양치질을 잘 하는 거거든요. 양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칫솔, 치실, 치간 칫솔의 사용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양치질은 사실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그만큼 또 오래 유지가 됩니다. 다들 칫솔은 가지고 계실 거고 치실하고 치간 칫솔도 꼭 구비를 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치아의 모든 부위를 빠짐없이 닦는다거든요. 요즘에 보면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추천하는 양치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칫솔이 치아의 모든 부위에 닿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는 칫솔, 치간 칫솔,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의 모든 부위를 꼼꼼하게 닦는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더해서 치과 정기 관리까지 잘 받아주시면 치주 질환도 충분히 예방하고 구강 건강도 잘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입장이 이상해. 하여튼 치간 칫솔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마다 뚜껑이 다 있어요. 뚜껑이 다 있죠. 그거 한 번 쓰면 버려야 됩니까?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는 건 아니고 일회성은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사실 이렇게 하고 또 물에 씻고 닦아 담아놓고 또 쓰고 이래서 제대로 잘못했다가 이상하게 될까 싶어서 그렇게 계속 써도 되는 거네요? 제대로 쓰고 계신 거예요. 다행이다. 얼굴 빨개지려고 그래.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일반 칫솔도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듯이 치간 칫솔도 이렇게 잘 보고 소리 조금 변형이 왔다든지 하면 그때 바꿔주셔도 됩니다. 아이고야, 그렇구나. 나 일회용인 줄 알았어. 다행이에요. 소식이네. 원장님 자꾸 식사하고 다니는데 자꾸 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 치간 칫솔을 3개월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치간 칫솔은 아니에요? 치간 칫솔은 3개월까지는 사실 쓰기는 어렵고 그러면요? 치간
보통은 이게 쓰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거든요. 좀 강하게 쓰면은 솔이 좀 빨리 망가지고 또 약하게 쓰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솔 상태를 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미래형은 아니었구나. 굉장히 수줍게 물어보셨는데. 왜 그러냐면, 야, 그 좀 그렇잖아. 이거 한 번씩 버려야 되는 걸 니네 시크가 이어놓는다 이러면 좀 좀스러워 보이니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웠지. 알뜰한 거죠. 계속 써주면 칫솔 잘 뽑아. 맞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칫솔질도 잘 하시고 우리 고쌤처럼 치간 칫솔도 잘 사용하시면서 구강 건강 지키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귀찮더라도 1년에 한두 번쯤은 스케일링 꼭 받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개 클리닉이 준비한 퀴즈도 풀고 또 상품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미 씨 퀴즈 전해주시죠. 네. 자, 치주 질환 건치미녀. 이거 하고 싶었어. 치주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은데요.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제거하는 이 치료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스케일링, 보기 2번 브릿지, 보기 3번 임플란트, 보기 4번 크라운 되겠습니다. 자, 힌트 주시죠. 야, 우리 금진이가 잘하는 1년에 한 번 국가 금진으로 무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 맞네요. 이걸 이제 저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스케줄이 딱 잘 잡아봐야 되거든. 이게 잘 들어봐. 비슷하다. 스케줄. 정답이 들려요. 비슷해. 정답 꼭 맞춰서 또 상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앞서 오프닝에 입춘 얘기했는데 그렇지. 다음 주 주말이면 벌써 설날입니다, 여러분. 자, 이래저래 뭐 몸도 마음도 바빠지실 테지만 여러분들 건강도 좀 잘 챙기시면서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또 설날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